차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몇 번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간단한 사례로요.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 이제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근데 깜박에 지금 눈에 안 보일 것이고 계약서에 1,000으로 팔겠다고 표시를 했다. 그럼 이 사람 눈에는 이제 이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1,000만 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 확인해 보니까 실수했네, 차고 일으켰네, 1,000만 원 팔기 싫으면 이게 1,000만 원 팔게 되면 이 갑이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죠. 그래서 이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고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취소하라 일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다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취소해 버리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지 않냐가 말. 그럼 이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취소하는 거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잘못한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해버리니까 무효로 돌아가니까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개박살이 난다고 말이야. 지금 이게 1,000으로 나왔다.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좀 싸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처리했을 건데 대금이 부족하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대금을 준비를 딱 해요. 그건 나중에 얘가 착각했나? 취소해버리면 이게 무로 돌아가니까 얘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 다 이자나 물고 앉았지 돈 쓸 일도 없으면서 개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얘한테 뭔 잘못했느냐? 없다고 말이요. 따라서 착오를 따라서 표의자가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상대방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얘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로서 취소하도록은 돼 있으나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제동을 좀 걸고 있다는 거. 첫째, 법률행위 내용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 이렇게 내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비로소 취소하도록 제동을 걸고 있을게.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이제 판단할 때도 책에 보면 그 학설을 써놨는데 그 중요 부분은 그 판단 기준서 A번에 이중 기준서 B번에 객관적 있다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되는 여부는 두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 이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주관적인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를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하면 표의자한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돼버려. 그러니 제동을 또 걸어야 돼요. 해서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1,000만 원을 판다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중요하단다. 따라서 주관적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객관적 사회 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만 딱 신경 쓰면 되고 책에는 지금 거기 보면은 중요분의 착오라면 그 첫 번째 구절에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현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주관적 요건이라 그래. 표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뒷구절에 일반인도 이런 거를 객관적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 주관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 객관이 뭔 말인지 이런 말을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다 판례 하나를 추가시킨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법공부 가장 기본은 이런 거라고 내가 누누이야기했다고. 왜 착오류로 취소하게 됐는가? 제도 취지. 이 법의 취지만 알면 선생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돼. 요즘 수강생은 다 고학력자들이니까 이런 법이 이런 법 규정이 왜 필요한가 왜 만드는가 취지만 혼자 공부 다 된다고. 여기 착오는 방금 내 이야기했어요. 왜 취소하도록 하는가. 이렇게 팔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으니까 그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해서 취소하게 되어 있다고 말. 제도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도 취지를 좀 참작을 하라고 말아. 따라서 비록 표의자가 착오에서 의사표현했지만 착오는 이렇게 딱 하지만 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 없잖아요. 제도치가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취소하니까.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차고에서 파회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부는 착오로 볼 필요가 없다. 하도 물어보니까 이걸 정리했다고 하고, 40조 제일 밑에 그 B번에 쓰였는 건데, 이게 판례를 또 어줍지 않게 써놓으니까 그 읽어봤고는 뭔 말인지 좀 모른다고. 여러분이 좀 제대로 좀 써놓으면 좋은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표의자가 차고에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는 착오로 볼 필요가 없다 그 말.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이와 관련해서 모델이 되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 이거를 같이 써놔던 A는 또 뒤로 넘겨놨어. 막 찢어놓아가지고 뒤에 보면 동그라미 C번을 보세요. 그 판례에서 찾았나요? 그 가압류가 판례 하나 나와있죠. 요게 요 판례야.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것이 안 한다면 중요부는 차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몇 번씩 여러 번 출제된 판례가 그 C번이에요.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공부는 처음 외우는 식이 되고 토막식이 되고. 이 책의 또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막 찢어놨다고. 그 연결을 좀 지어놔야 되는데. 따라서 C번으로 가야 돼. 그 C번이 이제 내용이 이런 거라고. 자, 무슨 피해자가 착오를 깼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부는 착오하니까 취소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떤 경우냐? 요 이야기야. 거기가 C번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가변한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운영자금이 쪼들리니까, 운영자금이 떨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담보증을 요구를 한다고. 은행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담보 정할 게 없어요 이제. 이거 바닥이 나버렸고. 해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간다고. 신용보증기금에 여기 찾아가서 나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자금이 쪼들린다. 그러면 신용보증금에서 이 사람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 보증서를. 예컨대 신용도에 따라 1억 5천 이렇게 만 1억짜리를 발급을 해주면 그거 들고 은행에 가. 그러니까 보증서를 딱 제출하면 두말 않고 돈 1억을 대출해줘. 만약에 얘가 이제 돈 못 갚으면 누가 대신 돈을 갚아야 돼? 신보에서. 보증을 섰으니까. 내용 파겠나요? 칠판 보세요. 설명할 때는. 해서 이제 보증서를 딱 띄워준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야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 지금 이 사람은 신용도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원래 신용보증금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빚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보니까 이 회사 사업장에 A라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더라 그 말이야. 사업장에. 그러면 가압류했다 그 말은 A한테 빚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신용도 평가 낮아져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 신보에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게. 내용 파겠나요? 근데 그 이제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가압류가 뭐로 되어 있더라 마지막에.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되어 있죠. 확인했나요? 그 C번을 보라고.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가압류가 원인무효다 그 말은 신용도 평가였죠.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야. 빚진 것이 없다 그 이야기지. 가압류 등기돼 있더라도. 그러면 이 가압류가 원인무효가 돼버리니까 신보 신용도 평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 그러니 보증을 섰다 그래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따로 입은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압류가 원인무효가 돼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런 거는 중요부는 착오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신용보증금에서는 보증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야. 그대로 보증 서주세요. 그 이야기고. 감 잡았나요? 따라서 거기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이제 그 판례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거를 중요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반대로 받는가 이런 거를 기초문제로 우리 시험에서 엄청 물어보는데 이게 또 참 부실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되면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추가시키라고 일단 책에 쓰여있는 것만 거기 앞쪽에 중요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서 A번은 토지 전부를 경자수 농지하고 매수쓰는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 하천 부지다. 찾았나요? 이 판례를 이렇게 줄여서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요거를 이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요 판례 내용이 지금 이전문에만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데 내용이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걸 또 바꿔서 압축시켜서도 물어보는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1800평을 매수를 했는데 뭐 때문에 매수를 했느냐?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매수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 1355평이 하천부지더라. 이런 사례요. 그럼 이 사람은 대부분 1355평 하천부지인 토지를 1800평 전부가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다. 그 이야기죠. 이런 거를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여기 토지가 이 매매계가 객체인데 성질에 관해서 착오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1800평 전부가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1350평이 하천 부지였으니까 따라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압축식도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연습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먼저 주관적으로 매수인 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말이에요. 이게 매수인 입장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아까 저기서 배운 걸 대입시켜 보는 말.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1355평 하천분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 그럼 여러분 같은 사회 일반을 또 대입시켜 보란 말. 여러분 같은 사람도 만약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런 토지 절대로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 안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일반 입장에서 뭐하다? 중요. 다 주관적 객관적 이유 갖췄으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결론 내린단 말이야. 따라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다른 말로 법률행위 객체 성질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B번은 좀 이게 또 뭘 아주 중요한 걸 뺐더라. 이 상태에서 문제 못 푼다고 이게. 근저당 설정 계약이 있어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그 중간에 그 다음 줄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이게 빠져버리면 문제가 안 돼 버려. 누가 착오를 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빠져서 지금 물상보증인의 착오 이거 추가시키고. 그러면 이제 저당권 공부한 사람은 암기 안 하고도 물상보증이 누군지를 알면 그 B번에 팔려는 상식이 돼버려. 상식. 근데 아직 저당권에서 저당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것도 설명을 하면 물상보증이 누구고 하다 보니까 10분이 날라가. 다 체크만 딱 해놓고 거기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요거 반드시 추가시키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물상보증인의 착오다 한 말.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의 부족 시가의 착오. 일단 시가의 착오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B번을 보세요. 이 시가의 착오도 이제 과학 요즘에는 좀 출제가 좀 뜸하지만 과학에는 여러 번 출제했는데 이 시가에 관한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요걸 묻고 있는데 시가에 관한 착오를 만약에 중요물의 착오로 보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되는 거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을하고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시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호가를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시가가 있다 치고 평당 1000이다. 근데 매매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나면 매도는 왠지 모르게 싸게 판 느낌이 들고 거꾸로 매수에는 비싸게 싼 느낌이 드는 게 항상. 근데 그때마다 팔기 싫다 그래서 시가 착오로 취소해버리고 매수는 마찬가지로 정상인 거래에서 성사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를 취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감 변동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오늘 오전에 평당 1000짜리도 오후에 가면 120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시가 착오로 다 취소해버리면 정상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시가 착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중요 부분은 착오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단순한 동기 착오에 불과해요. 평당 1000이니까 판다 동기, 평당 1000이니까 산다 매수는 동기, 동기 착오에 불과하지 중요 부분 착오는 아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적의 부족과 관련해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잠깐 칠번 보세요. 나중에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도 이걸 배우겠지만 실무에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의 부족은 이런 걸 말하는데 이 토지 매매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필지 매매라 그래서
필지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다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어. 나중에 실무실에도 배우겠지만 필지 매매는 글자 그대로 필지 단위로 매매하는 거죠. 이게 지금 토지는 이제 원래 연속됐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없는데 연속되는 토지에다가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에 지번을 붙이고 이 지번이 붙은 토지를 우리가 한 필이라 그러죠. 그럼 이 한 필 단위 필지 단위로 매매한 걸 필지 매매 그래.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먼저 위에 1번 이 한 필지 토지가 1000평방미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에 70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위에 상업하겠나요? 여기 필지 매매한 거예요. 한 필지 토지 전부를 매수를 했어. 근데 매수는 1000평방미터로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실제 측량이면 700밖에 안 되다. 이 경우하고 밑에 사례의 경우는 이런 게라고 말이요.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 토지가 1000평방미터 맞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도인이 그래 토지가 1800m 맞다 표시를 딱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인 쪽에서 그러면 좋다.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1억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총 1억 원에 샀게.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수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다 그 말이야.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매수놓고 측량해 보니까 7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위하고 밑에는 유형은 비슷하죠.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700밖에 안 되고 근데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먼저 여기 밑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경우는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수량을 지정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그 수량에 맞춰서 정했다고. 평방미터 그러면 10만 원씩 1억 원에 사겠다. 근데 700밖에 안 돼요. 그럼 상식으로 판단하다 또. 여기는 300만큼 부족한 만큼 얘는 얘한테 꼬정 부릴 수 있어야 되겠죠. 상식으로 판단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매매에서 나중에 배워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는데 그 핵심이 300평방미터만큼 대금을 깎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 574조예요. 공부한 사람 이걸 금방 알겠지만 그래서 밑에 수량을 지정하면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매수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 핵심은 대금 감액 청구한다는 거. 이게 574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회 유형이라 필지 매매. 요거는 이제 결론에 써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야. 그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경우는 첫째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전제 조건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해야 돼. 요렇게. 그래서 위에 거는 이게 아니라고.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대금 감액 책임을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열받으니까 밑에는 열받을 필요가 없어.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위에는 담보 책임을 못 묻기 때문에 매수인이 열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매수인이 들이민 게 뭐냐? 착오 문제라고. 담보 책임 물어버리면 착오를 그 취소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담보 책임을 위에는 못 물어. 필지 매매는. 필지 단위로 지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 좋다. 나 착각했다 그 말이야. 실제로 얼마밖에 안 되는 거를 700평이 안 되는 걸 얼마로 착각했다? 1000으로. 그러니까 착오류로 취소하겠다. 요걸 주장한 거라. 요게 지금 거기 책에 쓰여있는 지적의 부족 그거라고 합니다. 위에 거가. 한 필지 토지 전부를 매수를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야. 지적의 부족이 위에 사례라고 할게. 그러니 이제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그래서 착오류로 취소하려면은 법률적인 중요물을 착오해야죠. 근데 한 필지 토지 전부를 매수했는데 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 판례가 중요분의 착오로 원칙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착오류로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이제 실무 시간에 뭐를 가르쳐 주느냐? 토지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신경 써야 되겠다고.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매매를 해. 근데 측량을 잘 안 해. 토지 같은 경우. 그럼 매수인이 생각한 것보다 면적이 적은 경우가 바꿔 말하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매수는 이제 꼬장을 부린다고. 내 생각보다 면적이 적다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게 억수로 많겠다. 이거 시험에서 정부로만 민법에서 그러고 실무에서도. 그러면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 밑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는 책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을. 위에는 일제 책임 못 묻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냐 이렇게. 가급적이면 측량을 잘 안다는 염두에 둔다면 나 한 평방미터라도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무슨 매매하는 게 바람직해. 그렇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그런 걸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나중에 실무시나 또 배우겠지만. 여기 팔려는 위에 거예요. 지저귀 부정 위에 거. 필지 매매한 거. 요거는 수량을 지정 매매가 아니겠다. 담보책 못 물어. 대금감액 청구도 원칙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 착각했으니까 취소하려한다. 그래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야. 밑에 경우는 담보책을 묻고 대금감액 청구하면 되니까 그 착오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는.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는 게 낫고 저는 토지 거래할 때는 중개업자가 저런 것도 확인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실무 시간에 저 거래 유형을 또 여러분이 배워. 실무 시간. 민법 말고 실무 시간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또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쌓이면 더 중요한 판례들은 배우긴 하고 이 정도만 정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 읽으면 되고 문제는 이제 판례에 관해서 아주 쉬운 거니까 먼저 제일 밑에 공장 설립과 관련된 판례는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중대한 것이 있다고 본 판례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주 물어봤던 판례 아주 쉬워. 이거는 이런 판례라고. 이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다. 근데 이제 공장을 설립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매입부터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왜 매수인이 이제 공장 설립해서 착각을 했느냐. 요거는 관할관청에 공장 설립 여부를 매수인이 문의조차도 안 해봤다고 말이야. 그래 착오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공장을 설립해서 토지 매입한 자가 관할관청에 공장 설립 여부를 문의조차 안 해봤다는 것은 착오를 해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착오를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야. 아주 쉬운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 보면 공인된 중개사나 실승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판례죠. 우측에 넘어가서 요거하고 동그라미 대급번에서 중과실을 부정한 판례에서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목적물을 잘못 속여서 나왔죠.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 그 위에 고려청자 관련된 판례는 이런 걸 말했잖아. 나 몰라. 복덕방심에 고려청자가 안 와요. 이게. 그 판례는 무시해도 되고. 앞쪽하고 밑에 거는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쪽의 판례는 뒤쪽에는 다 마찬가지인데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인데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A 토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야죠. A 토지를 B 토지를 원래는 내가 A 토지를 매수를 생각하는데 B 토지를 A 토지로 차고 이렇게 해서 B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런 사례. 이런 거를 목적물의 동일성으로 차고. 그러면 이 목적물 동일성 차고는 두말할 것 없이 중요분의 차고겠죠. 부동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목적물 동일성 차고는 우리 판례가 중요분의 차고로 봐. 근데 이제 문제는 B 토지 매매를 차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요거 취소하면은 취소하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매매하면 되니까 취소 못하면 요거 사야 돼.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근데 이게 중요분의 차고는 맞는데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이것 따지라고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판례는 두 사람이 이 토지에서 뭐 한 거야?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매매한 사례라고. 직거래. 그럼 이 경우는 이 매수인이 직접 뭐 해야 되느냐?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B 토지가 정말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인가? 토지 대장 등을 통해서 매수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위에 판례는 토지 대장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동일성을 착각해서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착오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위에 판례인데
거기에 지금 판례 2009년도 이 시험은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그 판례 뒤에 결론을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씌웠죠. 그런 토지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 토지가 과연 매수하고자 하는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할 차소나 주의무가 있다. 매수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안 내.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 그 어쨌다는 거 판례 결론이? 예? 이 경우는 주의무가 있는데 주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했으니까 결론 매수인에게 착오를 킨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중과실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다음 밑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점포에 관한 거다. 내용은 똑같아. 이것도 목적물을 동일시하는 착오인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이 매수는 이번에는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점포 매매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B 점포를 A 점포로 차고 이렇게 해서 목적물 동일시한 차고 B 점포 매매를 했다. 똑같아. 이것도 점포니까 목적물 동일시한 차고 중요 부분은 차고 점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 경우는 왜 매수인 차고 이렇게 했느냐.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잘못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은 이걸 묻고 있다고. 분명히 이제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잘못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는 차고 이렇게 돼서 분명히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이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인의 중과실로 의지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수인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직거래 안 하고 중개업자 선정을 해서 비싼 수수료 물어가면서 거래를 하겠냐 그 말이야. 중개업자가 부동산 전문가야. 근데 당신이 이런 걸 다 알아서 제대로 나한테 확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개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비싼 수수료 물고 안 줬는데 내가 현장까지 가서 위에처럼 현장까지 가서 정말로 비점포가 내가 매수한 점포인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이 사람한테 있냐고 말이야. 중개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없다고 말이야 밑에는. 따라서 이 중개업자와 중과실을 매수인의 중과실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사례의 경우는 매수인 당사자에게는 착오를 한 데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고 그게 밑에 사례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의 판례는 2014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2015년도부터 작년 시행까지 현년마다 나오고 있는 판례인데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지금 왜 이런 요건을 두고 있느냐. 매수인한테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매도인 쪽에서 착오를 취소해버리면 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입으니까 제동을 좀 걸자 해서 이런 요건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은 토의자가 착오에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어요. 어떤 사정에선가 알고서 이걸 이용을 했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있냐 그 말.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보여주라는 것은 얘가 착오에서 의사표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서 얘가 계약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입더라. 이러는 보여주자. 그래서 취소도 중요 부분에 착오했어야 되고 취소하려면 중과시 없었나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해서 했다는 것을 상대방 알고서 이용을 했다고 말. 그럼 이런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이 경우는 오히려 왼쪽 표의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설사 얘가 착오를 큰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지만 과실이 중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예를 더 보여주자. 취소하도록 하자. 요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나오고 따라서 거기에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 착오가 이용한 경우는 그 앞에서 없다.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착오가 표의자와 중대한 과실이 한 것이라도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도 모르는 걸 정의 딱 하고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 취소를 하고 TPG 취소가 배제되는 거 한 번만 연습해 보자면 기억본 보세요. 착오한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109조에 됐는데 이 규정도 시험에서 잊을만하면 물어보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을 위반하는 터가 예컨대 착오해서 의사표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109조를 위반했지만 임의 규정 위반했으니까 이 약정은 유효겠죠. 이런 경우는 취소 모담 그 이야기죠. 임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조부터 임의 규정 배웠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 딱 하고 3번에 아까 회의표에서 가르쳐 준 거야. 착오로 취소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차고에서 의사표했는데 등기 넘어가서 이렇게 얘가 다 제3자에게 팔았어 이렇게. 이때 이제 얘가 차고료로 취소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면 얘 보호되냐 그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야. 취소하더라도 취소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뭐한다? 선의 제3자가. 아까 허위 표시에서 가르쳐준 선의 제3자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규정이 차고의 경우도 적용이 된다면 알면 되고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이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표의자 갑하고 상대방 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먼저 얘는 표의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 상대방 쪽에서는 표의자가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 얘가 취소해버리면 물어 들어가서 나 박살나니까 얘는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렇다 보면 첫째, 표의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요거 입증하면 돼요. 첫째,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 존재. 그런데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착오다. 요걸 딱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하려한다 이렇게. 그럼 이걸 듣고 있다가 상대방 쪽에서는 취소 못하면 막아두니까. 그런데 당신한테는 착오 일으킨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요걸 상대방 입증을 해버리면 얘는 취소 못하겠죠. 따라서 착오 존재 및 중요 부분이 착오라는 것은 취소자는 표의자가 입증. 그러면 중과실은 취소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 입증.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 보면 가로 열고 닫고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는 자 이 말을 추가시켜놨죠. 왜 그냐 그러면 내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예운대로 안 내준다고. 말을 계속 바꿔 민법에서. 이렇게 또 바꿔서 냈다고 말이야. 중과실은 입증 책임은 중과실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냈다고 말이야. 그게 또 다 들고 나오더란 거야. 똑같은 이야기잖아. 취소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 얘는 뭘 주장하는 자요? 유효. 똑같잖아. 따라서 이 책 쓴 친구가 혹시 또 단순 안견 사람이 이런 말에 또 속아 틀릴까 봐서 그 친절 베푸는 거야. 쪽팔리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 다른 제도 관계에서 손해배상 문제 기업범. 우리가 불법행위를 첫날 가르쳐 줬으니까 더 집중. 이것도 하도 물어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눈에 여겼다비. 얘가 저 요건을 갖추면 착오료로 취소를 해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아까 말은 대출금은 이자 같은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취소한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이거 자주 시험에 물어본다고. 불법 행위 나오면은 요건을 검토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요건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규칙사 있는가. 둘째, 위법한 행위인가. 위법. 그러면서 피해자가 손해가 생겨. 이걸 꼭 확인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첫째, 요 가해자가 이제 여기서는 갑이니까 요 갑이 고의 과실 규칙사요. 중과실이 있으면은 취소 못하지만 경과실일 때는 취소를 하죠. 그러면 경과실은 규칙사에 해당이 되지. 문제는 취소한 것이 위법한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위법이 뭐예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돼.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 그러죠. 적법행위는 허용하는 거고. 그래서 착오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 민법 109조에서 허용해요? 허용하네요? 허용하잖아요. 허용하잖아요. 따라서 착오를 취소한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야? 위법한 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불법 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 안 됨.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적법하잖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야. 불법 행위도 나올 때마다 몇 번은 이야기해 주겠지만 나중에는 혼자 알아서 하셔도 해. 그 다음 계약해조 착오 취소 문제. 이거는 시험에 15번 정도 나왔을 거야. 총칙 착오에서 계약법 해제에서 잠깐 칠판 보세요. 이거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 15번 정도 물어봤을 건데 거의 현년마다시피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를 했다고 말할게. 토지 매매를. 그런데 매수인 쪽에서 제때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채무불량에 해당이 되겠죠. 채권 채무는 계약으로부터 왔으니까 채권 채무 떠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불량. 그럼 매도인 쪽에서는 이제 채무불량에서 뭐예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첫 번째 주에 가르쳐 줬죠.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 후 채무불량으로 계약을 딱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잘 봐야 돼요. 채무불량 때문에 해지하는 거야. 채무불량으로 계약을 일단 해지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뒤늦게 매수인 쪽에서 그런데 나는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했으니까 나도 매수인 쪽에서 차고로 취소하려한다 이걸 주장한 사건인데 원래대로라면 차고 이렇게 따르다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매도인이 이미 계약에서 계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굳이 차고로 취소할 필요 없잖아. 취소하면 결론이 똑같아. 무위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걸 항상 떠올려보라는 거야. 이 경우에 매수인 쪽에서 부득불 차고류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취소할 실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만 찾아내면 돼. 이 경우는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 위법행위가 힌트를 한번 주면 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 게 법공부 기본이야. 이것도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채무 불이행 자체는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지만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냐. 기본적인 요건은 알아야 돼. 문제 풀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이것도 규칙사유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 그래요. 원래 이행기가 도래하면 얘가 중도금을 1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행기가 도래하면 중도금 지급 채무 이행해야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그걸 입법행위라 그래. 그러면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은 입법행위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가?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그런 것만 알면 또 5점 묻고 들어가.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르쳐줬어. 뭐가 있나요? 여기 위법행위잖아요. 채무불이행. 근데 방금 이야기했잖아. 불법행위. 불법행위 위법행위죠. 불법행위 요건 다시 검토. 요거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위법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이렇게. 그러면 법에서 위법행위는 법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거 보세요. 갑이 의를 폭행을 했어. 두드려 팼다고. 위법행위죠. 그러면 이 가해자는 형법이요. 민법 말고 이러한 법에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형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까요? 원래 법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어. 이게 법의 기본이야.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계속 위법행위를 해. 그럼 안 되잖아. 그 행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뭐를 준다? 불이익을. 그럼 형법에서는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 형벌을 가면서 불이익 주겠죠? 형벌을. 민법에서는 어떻게 불이익을 주나요? 민법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 그게 눈치챘겠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채무불이익의 경우는 누가 위법행위를 범했나요? 위법행위 범한 자, 채무자지.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채무자가 위법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는 누가 위법행위했어요? 가해자가. 그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하고?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나오면 딱 정리하라고. 위법행위. 다시는 저런 행위를 하지 못하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이익을 준다. 그 불이익이 뭐이다? 손해배상 책임 지우는 거야. 이렇게 딱 정리하라고. 손해배상 나오면 둘 중 하나 떠올리면 돼.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행. 그거 외우지 말고 위법행위,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까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는 불이익을 준다. 그 불이익이 형법에서는 형벌, 민법에서는 경제적 불이익,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항상 둘 중 하나예요.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익. 그러면 문제 다 풀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보자 말은 지금 채무불이익 때문에 해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히 해제만 한 것 같으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해제와 더불어서 못 돼버려. 채무불이익 위법행위니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그렇게. 이 말 했겠나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되지 않냐 그 말. 이거 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쪽에서 차고류로 취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매도인 쪽에서
매수는 채무 불능 이유로 이미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채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해했나요? 이게 한 15번 나왔을 거예요. 거의 한 년마다시피 총칙에서 계약법 해제해서. 그 다음 하자담보칙 문제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다시 7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현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자, 이 분류와 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이 대목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효력 요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07조 진연의사표시, 108조 입표시, 109조 착오. 이때 의사표시 불일치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요거 끝나면 대립 공부를 할 건데, 들어가면 의사의 흠결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럼 법조문에 의사의 흠결 이렇게 나오면 뭐 떠올리라는 거?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착오. 요 세 개를 싸잡아서 의사의 흠결 일이 표현한다 말. 그러면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왜 의사의 흠결을 하는지 이전에 구질구질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실제 의사와 다르다 표시한 경우잖아. 실제 의사가 뭐 했다? 결여되어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의사 흠결 나오면 요 세 개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다. 여기 이제 효력요건 갖추 뭐한 거니까 110조에다가 사기 강발에서 규정을 놨어요. 먼저 분류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어요. 의사표시 일치할 것, 따라서 불일치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다. 하자 있는 의사표 아닐 것, 따라서 거꾸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효력요건 못 갖췄다.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걸 먼저 깨우쳐야 돼요. 만약에 사기 강변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여기다 같이 분류를 해버렸겠죠. 효력요건 이거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우역과가 별도로 두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는 건데, 효력요건을 둘로 나누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그는 하지 않는 의사표는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정확히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우역과고 구별해서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일치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럼 눈으로 또 확인. 정말로 사기관본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일치하는가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나 땅 얘한테 원래대로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나를 기망을 하니까 속아서, 또는 공갈 협박 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말이에요. 팔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유주에서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넘어갔던 수권 차중과 보호된다 이런 논리 건데, 문제는 이걸 이제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의사 표시 일치하는 건지 보세요. 얘는 팔겠다는 의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시당초는 없었지만 이자의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매도니까 매도하겠다고 의사 결정했죠. 분명히 매도하겠다고 의사 결정했잖아요. 예시당초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맞아줄 게 싫으니까, 또는 속아 넘어가서 팔겠다고 의사 결정한 거야. 그런 다음에 표시도 팔겠다고 했으니까 매도하겠다고 표시했잖아요. 정확히 의사와 표식 일치해. 근데도 왜 취소하도록 됐느냐? 의사와 표식 일치하면 원래 효력요건 갖춘 거예요. 그럼 확정적 효과가 생겨야 돼. 근데 왜 우리 민법은 이것도 취소하도록 됐냐?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의사 표식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을 매도인이 자유롭게 못했다는 거야.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기강부를 취소하는 것은 따라서 토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는 것이지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원래 넘어갔던 소유권도 취소하면 찾아오니까 부차적으로 재산권도 보호는 되지만 이게 주된 취지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모았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걸 잘 깨우쳐라.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따라서 시험에서 이런 건 냈을 때 전원이 빵점 맞고 나왔어. 뭐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법 공부는 항상 내가 이야기해. 제도 취지가 중요하다고.
요게 핵심이야. 따라서 피기망자가 누군가 여기서 피기망자 피자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죠. A를 말하겠죠. 사기자는 A죠. 이제 피자는 낯설지 않고 할까요? 피성년 혹은이 피한정 혹은이 피성석이니 피기망자. 인문관계가 가르쳐줬잖아. 국어 뜻풀하면서. 기망당한 자가 A겠죠. 그러면 피기망자가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피기망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지 사기가 성립되는가? 또는 사기자에게 반대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봤더니 전원이 빵점 맞고 나온 거야. 책에도 없는데 그러고. 이 책에도 없어 이게. 응? 뭐 읽어봐도 이런 말이 없어. 그거 제도 취지도 안 써졌어. 그냥 뭐 사기하니까 밑에다 그냥 의 요건하고 좀 뭐라고 써놓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의사결정자를 보조 취소해 자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힌트 다 줬어. 그래서 이런 걸 함대로 우리 시험에 냈다고. 다 빵점 맞고 다 빵점 맞고. 이런 건 요건이 아니겠죠. 자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니까. 따라서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자의 손해를 입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요건이 아니고 거꾸로 사기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책이 없다니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방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도 없고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니까. 사기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속지 않도록 하시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예요. 불법행위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기가 안 받고 또 불법행위 나와. 이 경우에 그러면 민형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이 되겠죠. 형사상 문제는 지어먹 상관이고 사기죄, 강박, 공갈, 협박죄. 그래서 민사상 첫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찾으셔야 돼. 취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기망, 공갈, 협박 이런 게 또 위법행위. 따라서 동시에 위법행위,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고. 형사상 범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자 취소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법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게. 다시 하게. 불법행위 성립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 요건을 접목시켜서 연습하는 훈련을 꼭 하라고. 그 사례가 다종다하게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외운다고 될 일 아니오. 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외우기 좋아하고 산수 공부 못 놈들은 절대로 민법 공부 못해. 그 다음 이제 기초 닦았으니까 요건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사기와 관련해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기가 성립돼요. 먼저 이 의리 갑을 제1단계 기망을 한다. 그럼 얘가 속아 넘어가겠죠. 차고 일으킨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하고 그러면 사기하는 의사표 성립이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따라서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이것도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의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를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하기는 고의가 또 한 번 있어야 되고 고의가 2번 있어야 한다 해서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요리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위법한 기망행위가. 이 기망행위에 관련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의 기초인데 민법을 떠나서 법의 기초인데 시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찾아야 내가. 법과 도덕하고 법이 차이가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 보면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도덕이나 종교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신까지 규율한다면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법학에서 국어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것. 가장 첫걸음이 뭐냐. 법의 규율 대상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신까지 규율 못하는 거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법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법공부 기초라고 말이요. 여기 인간 행위를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 거를 포함시키는 걸로 봐요. 자기하고 부자기. 법 공부하는 사람 기초예요.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 시험을 떠나서도 법 공부 기본이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자에게 싸잡아서 인간의 행위 그러고 이게 다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뭐고 부자기는 뭐냐? 자기는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 그러고 부자기는 반대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자기 그래. 따라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본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판례들이 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따라 우리 시험도 최근에 이제 이걸 주로 시험을 많이 냈는데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사기자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을까 3번의 기망행위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판례가 새파란 게 들어있어요. 두 개가 썼는데 하나는 아파트 분양자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사실을 졌나요? 그 다음 그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쓰레기 밀입자 조성된 예정인 사실을 졌나요? 저 판례 두 개를 묶어놨는데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들을 잠깐 7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이런 판례들이고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언론을 자주 보던 사건들입니다. 갑이 아파트 분양업자다. 을이 수분양자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판례 이 아파트 주위로 분양한 아파트 주위로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판례 1k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제 판례가 두 가지인데 문제는 첫째 이 갑이라는 애가 분양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첫째 허위로 고지했다. 수분양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 부근에 조만간 쓰레기 매립자 조성된다는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얘가 알고서 허위로 고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사실을 알면서 아예 침묵을 지켰다. 세 번째 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분양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물을 게을려서 알지 못했다. 그래 고지를 안 했다. 세 가지 이용하겠나요? 일단 세 번째 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고 왜 안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과실 맺는 건 사기가 안 된다고. 요거 물어본 게 다 들고 나오더라고. 그게 요거예요. 주의물을 게을려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 고의는 없잖아. 과실밖에. 이런 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돼. 알아듣나요? 그 다음 여기 이런 사실 그래서 알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알면서 허위로 고지했다. 침묵을 짓겠다. 어떤 게 자기고 어떤 게 부자기인가 찾으세요. 자기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야. 위에 허위로 고지했다. 여기가 자기에 의한 기망이겠죠. 또 국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산수 공부하면 안 되듯이 국어 공부도 행위 그랬던 또 행동이라고 또 이코를 시켜서 국어 공부한 사람도 또 있다고. 이런 식의 공부하면 진짜 법 공부 영원히 못해요. 산수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니라고 내 첫날부터 주의를 시켜줘서 도덕 종교 시간도 아니라고. 따라서 여기 행위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말하는 것, 뭐 하는 것, 문자로 쓰는 것 이런 게 다 여기 행위에 해당이 돼. 그러면 여기서 허위로 고지했다. 여기는 어떠한 행위를 적절히 행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 기망이 돼. 문제는 밑에 거라고 말이야. 침묵을 지켰어. 이게 지금 부자기한 기망이 되는가?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자기 그래. 침묵을 지켰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부자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이 부자기가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위에 거는 당연히 사기가 되는데 이 밑에 부자기와 사기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전제 요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 부작위가 사기가 성립되면 전제 요건으로서 뭐가 있을 것? 자기 의무가 존재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이 갑 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자기 의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의무가 있는가 여부는 생활상시로 판단하시면 돼. 생활상시 해보세요. 저기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됐다. 공동묘지가 조성된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 나중에 붙은 매매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런 사실은 계약의 중요 요소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알았으면 뭐 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고 고지해줄 의무가 자기 의무가 있죠. 근데 침묵을 지켰으니까 이런 거는 부작위에 의한 뭐에 해당이 돼버려. 기망이야. 이해했나요? 이런 게 기망에 해당이 돼. 부작위에 의한 기망. 따라서 이렇게 자기에 의한 기망이다. 허위 고지. 침묵을 지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되면은 여기 수분양자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수분양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기납부한 뭐 분양대금을 뭐 하고 취소. 첫날 그렇게 줬잖아. 취소하면 뭐로 돌아가니까 납부한 것 반환해달라고 청구. 무슨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뭣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얘가 또 이걸 찢어놨는데 돌아보고 싶어요. 책을 왜 이렇게 썼는가. 지금 거기에 지금 판례는 이런 거는 신익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죠. 2006년 그 10월 10일 마저 봐보세요. 그 신익상 의무가 이제 자기 의무를 말해요. 확인했죠? 그런데 몇 페이지를 펴보냐 그러면은 56페이지를 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을 보세요. 거기 2006년 12일 또 써졌죠? 거기에 방금 설명해 준 거 들어있어요. 이게 그 앞으로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뜬금없이 거기다가 고지의무 위반 이렇게 써놨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짜증게도 해도 이렇게 해보면 이거 엉망이 덮은 거 이게. 거기 써졌잖아.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이 판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야. 그 56페이지 연결되는 거야. 니은번으로. 여기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기망에 해당되므로 토의자는 기망으로 이루면 뭐하고 분양계약 취소하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분양대금 반환받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야. 확인했나요? 공부할 때는 그 니은번을 그 앞으로 연결시키라고. 책을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52페이지 다시 그 새파란 판례에서 교환계약에는 판례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 한 10번 나왔을 건데 교환계약 찾았나요? 거기 쓰여있는 판례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특히 교환계약은 더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52페이지 다시 돌려서 찾았죠? 요거는 이제 왜 거꾸로 많이 물어보냐 그러면은 이거는 교환계약의 경우에 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요. 교환계약 갑은 토지 한 필지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거꾸로 반대없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주고 당사자 상호간에 재산권 유랄권 약정했다. 물물 교환 이런 게 이제 교환계약인데 이 교환계약에 있어서 1. 여기 왼쪽에 갑이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를 허위로 고지를 했다. 두 번째, 아예 침묵을 지켜 고지를 안 했다. 이런 것도 사기가 성립되는 거야. 이걸 묻는 거야. 아까 이 아파트 분양계약 이런 거는 자기에 의한 기망, 밑에는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게 사기가 성립되는 거야. 교환계약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우역하고 결론이 똑같으면 시험에 안 나겠지. 반대니까 시험에 쏟아냈을 것이고 위에 판례가 반대니까 교환계약은 이게 일체 사기가 안 된다는 거야.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교환계약의 특성 때문에. 교환계약은 양자 모두가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하면서 설계받는 계약이야.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예컨대 각 같으면 일방 당사는 자기 물건에 대한 가치는 고가로 평가하고 자기 거는 상대방 물건의 값어치는 염가, 낮게 평가를 하는 거야.
교환계약 특성상 영가로 평가해서 최대한 유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놓여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말 듣겠나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계약 특성이 이런 건데 자기 거는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염가, 낮게 평가한다는 영가로 평가해서 최대한 유리한 주의에서 최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교환계약인데 상대방이 마찬가지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시가를 상대방의 고지해 주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A시장 좀 무리다 그 말이야. 따라서 저로 돌아와서 거기 판례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따위서 부작위한 기망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 줄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로가 고졌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이렇게 되었죠. 무슨 말이에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야.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알아듣나요? 왜 시험에 나온지 알겠죠? 그 위에 판례들하고 정반대니까. 그 다음 기망행위는 입법해야 된다 뭐 등등은 쭉 있고 우측에 판례도 이름 집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5번에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잠깐 칠판 보세요.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잠깐 칠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법에 대한 리걸 마인드를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인과관계에서 사기가 성립되는데 의리갑을 기망을 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착오에 빠졌다. 결과 의사표시했다. 하면 사기가 성립돼요. 그러면 기망이 오인되어서 결과 착오에 빠져되니까 양자사의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할 때 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요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착오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 아까 착오 공부를 할 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죠.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서 판단한다.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삼아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착오는 사기의 경우에 인과관계 딸 때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착오하고 틀려. 이게 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면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를 지금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은 실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과관계는 사기도 마찬가지로 감독하면 주관적인 인과관계 있으면 돼. 이런 게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또 외워서 푸니까 머리통 깨지는 거야. 웃겨? 노트에 적어. 착오, 주객, 사기, 강박, 주. 나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걸 외우고 다니더라고. 맞으면 좋은데 뒤지게 외웠는데 말 바꿔서 말로 풀어볼 때 또 틀리고 나와. 그래서 머리 또 칠판에 붕붕 때려 박으면서 외운 대로 안 내줬다고 한탄하고 앉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갑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져. 보통 사람보다. 그러면 보통 사람 정도 지능 수준만 가졌더라면 의료 기망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었을 건데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져 보니까 쉽게 속아 넘어갔다 말아. 제 말 알아들었죠? 이 경우도 사기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이걸로 묻고 있어. 시험에서 이걸 물었다고 말이야.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보통 사람 정도 정신능력 지능 수준만 가지고 있었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를 보통 사람보다 지능 수준이 뒤떨어지니까 속아 넘어갔다. 이것도 사기가 성립되는가? 만약에 이 경우에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상식이 안 맞죠? 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 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냥 지능 수준이 보통 떨어지니까 내 밟아버려야 돼요. 에? 보호 안 해주면 전 어디로 가? 한강으로 가지. 뛰어들려고. 이런 사람은 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보통 지능 수준이 뒤떨어져서 쉽게 속아 넘었다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이 돼야죠. 돼야 되잖아. 그래야 취소하고 보호받을 거 아니요. 그 참. 따라서 인과관계 속아 넘어가는 정도를 딸 때는 피해자 개인의 정신 능력을 기준으로 이걸 따지는 거야. 사회 일반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런 사람은 보호가 안 돼버리잖아. 사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따라서
주관적인 인과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을 풀면 이 표의자가 보통 사람보다 정신 있는 게 뒤떨어져서 쉽게 속아넘다 하더라도 사기는 뭐한다? 성립. 그래야 취소 보호가 되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생각 이해하면 딱 법은 상식이야. 그러니까 뭐 축 이런 촌스러운 공부 좀 하지 마시라고. 거기 보면 주관적인 인과가 있으면 된다. 마지막 줄에 쓰여있죠. 동그라미 5번에 인강에서 마지막에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써있잖아. 그 말을 이해를 하시라고. 책에다 좀 그 말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인과관계가 무슨? 요거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 여기 있어야 한다. 그걸 인과관계라 그래. 법학에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여기 착오해서 의사표현하고. 요거는 주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따진다. 따라서 결론. 표의자가 보통 사람보다 정신 능력이 뒤떨어져서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사기는 당연히 성립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보호가 되잖아.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정립에서 이런 게 딱 이해가 되면 여러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떠올라. 이해했다 그러고. 정말로 재밌었죠 법 공부가. 근데 주간 이따구로 하고 앉아서 머리통 깨지는 거야. 성질이 무지하게 나빠라. 뭐 초등학생도 이런 거 외우고 앉았으니까. 집에 가서 여기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방 다 걸어 잠그고 조용한 시간에 음미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금방 돼. 그러면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행복한 미소가 떠오를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 강박. 강박이라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고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강박과 관련해서는 그 판례가 나왔는데 앞쪽에 판례. 강박에는 의사표현은 본지 취소사에 해당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사에 해당이 된다. 그에 관한 판례가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그 판례 두 개 중에서 뒤쪽 거는 무시해도 되고 앞쪽에 판례 있죠. 18은 글씨가 판례 써진 강박이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게 한 요건. 이 판례 하나만 좀 신경을 써두라고 말이요.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것도 이제 기초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준 건데 이런 게 이제 실무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를 지금 이 을이 갑을 강박을 했어요. 공갈 협박을 해서 이제 토지 한 필지를 을에게 증여했던 의사표시를 했다. 공갈 협박에서. 그러면 강박인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110조 1항에서 원칙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의 우리 판례는 강박의 정도도 좀 참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을 당했단 말이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을 당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 무효로 본다. 요 판례인데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당한 거는 취소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자? 무효로 이렇게. 요 판례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났다는 거야. 이거를 왜 시험에서 내겠냐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 실력 이런 게 향상이 되면 이 판례가 이제 실무사를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때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실력이 빨리 향상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뺏어먹어. 내가 수강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다른데 내가 가끔한테 오해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녹화가 됐다 치자고 말이야. 그 다른 데 강의 듣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안 가르치는 걸 가르쳐주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수강생은 수준을 보고 눈치 봐가면서 이거 가르쳐주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가르쳐줘. 그 이 사람도 수준이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언급하면 서로 괴로워. 왜?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시간 낭비야. 못 알아는 여러분도 괴롭고 그걸 바라면 나는 더 괴로워. 그러니까 안 가르쳐버려 아예. 그래서 강의 내용이 달라.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이 한 개라도 더 뺏어먹고 싶으면 그래야 빨리 고득 좀 합격하니까 웬만하면 공부를 좀 복습을 해오시라는 거야. 여기 저 무효 취소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야 이게. 그것 때문에 이 판례를 시험 묻는 건데 두 가지 차이는 내가 가르쳐 드렸어. 두 가지 차이는 이걸 취소로 보게 되면 선의 제3자 보기적인 적용이 돼. 왜냐? 강박에서 토지 증여했죠. 소유권 넘었죠. 팔았어. 그렇게. 그럼 강박으로 취소하되
요거는 110조 3항이 아까 읽어봤다시피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화 뭐니까 얘가 선이면 소유권, 얘는 소유권 잃어버려. 근데 무효가 돼버리면 이게 절대 무효가 돼. 따라서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적용이 안 돼버려. 이게 무로 돌아가면 얘가 선유도 소유권 뭐하니까 얘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를 한다고. 엄청난 차이가 생겨. 그 다음에 더 큰 차이가 있어. 실체원에서는 이 차이인데 취소는 제척기간에 들어서 권리 존속기간이 제한이 돼 있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146조를 보면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공부한 사람 잘할까? 이게 하도 시험에서 물어볼까? 주니어스 날부터 3년. 요 기간 내 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 체결 날부터 10년 지나버리면 취소는 못하는 거야. 근데 무효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어. 10년 지나도 무효 추정할 수 있어. 이게 엄청난 차이야 이게. 알았나요? 요 판례 하나만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용도를 살펴보라고 요거 하나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굳이 그 뭐 판례 나머지 것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효과면에서 가로친 4번 거기 보세요. 또 취소로서 선의자면 대가지 뭐 아까 법 좀 읽어봤다시피 110조 3항이죠. 내용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5번 제3자의 사경박 요게 시험에 또 쏟아져 나온다는 거. 110조 2항인데 조문에서 조문부터 시작해서 판례까지 여기 제3자 사경박은 거의 현년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두니까 이따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좀만 쉬었다 하죠.